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명예수다 김철중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오늘 명수다는 써니가 특히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뭔가요? 저 궁금합니다. 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유방암이죠. 오늘은 유방암을 비롯해 엄마, 언니, 이모, 할머니도 알아야 하는 유방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네. 요거 쓰면서 철중 선배가 왜 고모는 없어? 이러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네요. 요즘 모성사야. 완전히 고모, 이제, 고모는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시어머니도 빠지고. 아, 그러네요. 다시. 엄마, 시어머니, 고모, 이모 다 알아야 될 유방질환의 모든 것. 자,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유방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염차경 유해과 염차경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멘트 하는 사람 처음이야. 그래요. 자세가 돼 있어. 네. 자, 염씨가 몇 번째예요? 성씨 빈도로 치면은 뭐 박이 김채 김이 박채 이렇게 나가면은 총 성이 한 50개 되나요? 몇 개? 그러니까 약간 이게 흔한 희귀성이. 듯 안 흔한 듯 네. 요정 같아. 네. 잊을만 하면 염씨가 나와. 우리 대학교 하나예요. 때 염머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별명이 네. 짭짤이야. 왜 그런지 알아? 염이라는 게 소금염. 소금염. 아주 그렇게 유치하게 별명을 줬어. 되게 염치는 다 있죠. 염치. 염씨들은 염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이런 분위기인가? 네. 자, 약간 아재 분위기예요. 아재 유머 분위기. 자, 우리 염차경 원장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 고려대학교를 좀 다녔어. 진짜요? 무슨 과를 다녔죠? 네, 수학과 좀 다녔습니다. 수학과. 딱 분위기가 고대잖아. 네? 농담이고 지금 이전까지 여성 게스트 의사 중에서는 제일 미모야. 아, 진짜 미모가 아니 매번 이런 말로 해. 나오실 때마다. 자, 그다음에 외과를 하셨어. 여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외과 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었죠? 네. 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대니까 내가 이대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못 갔어. 하여튼 그 이대 동기 중에서 외과 한 친구가 몇 명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여대라는 특성이 있어서 꽤 많이 저희는 했나? 50%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한 20% 미만 정도였죠. 요새는 한 50% 돼요. 그래. 전공. 요즘에 네. 전체 외과 레지던트 신입생의 절반이 여자야. 네. 오, 놀랍다. 그러면 동기들, 그 졸업 동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자 졸업 동기죠. 그 중에서 외과 하고 있는 친구는 몇 명이에요? 저희가 88명인데요. 네.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주 진짜 드문 적네요. 거야. 네. 그지? 드물긴 드문 거야.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절반이다. 야,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다. 야, 이제부터 이제 수술하러 왔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왔는데 여자인 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구나. 절반이니까. 왜냐면 생각보다 외과가 이제 뭐 정형외과 같은 거는 이제 힘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외과는 이제 이식 부분 아니면은 네. 이렇게 체력이 필요한 부분은 별로 없고 좀 섬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 여성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이게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술 잘해. 사실 뭐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수술 못해. 실제로 수술은 굉장히 꼼꼼해야 돼. 섬세하고. 섬세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 네. 자, 그리고 전문 분야는 유방암 수술. 그다음에 맘모톰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갑상선 암 수술 뭐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여성 쪽에 약간 특화된 네. 외과 의사라고 볼 수 있네. 근데 이분의 경력이 약간 특이해. 약간 역마살이 있어. 그러니까 이대에서 외과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로 가. 강북 삼성병원으로 가. 그러다 다시 서울대로 가. 그러다 다시 분당 서울대로 가. 계속 거기서 이제 임상 조교수를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서남대 명지병원에서 외과 부교수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개업을 한 거야. 네. 이렇게 돌아다녔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각 병원마다 특색이 좀 있거든요.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 그 로봇이나 엔도스코픽 이런 목강경 이런 거에 좀 선도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가면서 제가 새로운 걸, 왜냐면 이대에서는 전임의까지 하고 나왔지만 제가 안 해본 분야를 많이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네. 맘모톰을 하면서 로봇 갑상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거의 1호가 아닐까. 아. 그 기계를 잘 다루시네. 음. 아니,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각 병원의 특징을 돌아다니면서 딱 배운 거네. 네. 그래가지고, 올마이티가 이제, 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야. 보통 이런 무협지 같은 데서 비기를 다 이렇게 뺏어다가 다 할 줄 안다는 거 저만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최다 병원이동 유방외과 그렇죠. 개업 브랜드 어디다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병원은 신사역에 있습니다. 진짜요? 신사역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신사역에서 이제 5번 출구고요. 리버사이드 호텔 쪽으로 가다 보시면 왼쪽이 보여요. 네. 유방주라인데 왜 신사역이야? 숙녀역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써니 뭐 무슨 그런 유방주랑 관련해서 뭐 고생한 적 없지? 네, 아직은 어머니나 뭐 이모, 고모. 제 기억에 저희 엄마가 30대 중반쯤에 섬유선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방암으로 오진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혀졌던 적은 있었어요. 예. 출간 즉시 과학 분야 베스트 10% 인간. 우리 몸속 90%를 차지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시간이 멀다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과민성 장증후군. 과체중을 넘어 거동조차 힘든 비만. 그 밖에 자폐증, 우울증, 자가 면역 질환이 미생물 불균형과 연관됐다면 믿으시겠나요? 21세기형 질병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장내 미생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10% 인간.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내가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할 때 그 유방 초음파 같은 걸 몇 번 했어. 근데 나 그거 되게 하기 싫어했거든. 왜요? 그거 되게 꼼꼼해야 돼. 아. 막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항변한 말이 있어. 나는 유방에 관심 있지 유방 영상에 관심이 없다. 근데도 막 시키더라고. 네, 오늘은 나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할 뻔했어. 근데 나한테 우리 유방 질환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내 얘기야. 자, 유방암 요새 왜 이렇게 들어요? 몇 명이 있어요? 1년에? 1년에 거의 올해 통계 그러니까 작년 통계 아직 안 나는데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되지 2만 않을까. 명. 네. 야, 거의 위암이야, 이제. 그런가요? 위암이 약 2만 명인데 네. 그래요? 이제 여자에서 제일 많은 암, 갑상선암은 이제 사실 과잉 진단에 약간 이슈가 있는데 네. 그거 빼면 바로 제일 많은 거죠. 그렇죠. 갑상선암은 예후가 워낙 좋으니까 뭐 암으로 뭐 생각을 안 하기도 하는데 이게 선중국형 암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2만 명. 그중에 이제 최빈도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좀 특징이 다른 게요. 네. 서양은 이제 나이가 보통 이제 암이 유전자 영향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징적으로 40대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아요. 아. 네. 진짜? 네. 저게 점점 이렇게 약간 서구화 그 타입이 네. 그 연령별 발생률 타입이 이제 서구화처럼 변해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40대가 많고 아, 네. 그래요? 네. 야, 이거 심각하다. 네. 그럼 젊은 사람한테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제 전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젊은 유방암이 더 특별히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전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유방암 환자들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그 폐경, 완경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 네, 50세 전후. 네. 그럼 그 시기에 가장 유방암이 많은. 아니죠. 40대. 그거보다 좀 더. 40대 후반. 네, 그거보다 좀 젊은. 근데 내가 2013년 통계로는 중앙값하고 이제 평균값은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평균값, 뭐 약간 49세 몇이었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네. 유방암에 취재할 때만 해도 막 굉장히 낮았어. 막 45이었다고.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 네. 근데 하여튼 한국 유방암의 최대의 특징은 젊은 사람한테. 이게 문제야.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염 선생 잘못은 아니에요. 그 유방암의 원인을 그걸 설명하려면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게 초경이 빠르고 네. 폐경이 늦고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도 늦게 하고 네. 모유수유도 잘 못하고 네. 그리고 첫 출산이 늦어지고 이런 원인이 다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방송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되겠네요. 써니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결혼하셨냐고. 저한테 20대냐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선배님.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네. 아니었어? 이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요 약간 사회학적인 설명을 결부시키면 네. 그래서 이제 40대 후반이 제일 많은 게 이제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1988이야. 응? 1988 학번들이야. 이 1988 학번들한테서 유방암이 지금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거야. 90학번. 덕선이 그렇지. 세대. 근데 이 세대, 이 시기가 이게 이제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대거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아이를 둘이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의 딸은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리고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급속한 이 사회화 바람이 불어. 그래가지고 이 1988, 90 이런 학번의 여성들은 당연히 취직하는 거야. 그 시대에 확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취직하고 당연히 일을 하는 게 중요했어. 네. 그리고 근데 요 세대들이 또 이 맥도날드 네이티브 세대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맥도날드 서구화된 음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에스트로겐 노출되는 방향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80년대 초반에 약간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초경이 빨리 왔지. 영양이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1988 세대의 숙명이야. 유방암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유방암은 맞바꾼 거야. 하여튼 네. 그런 집단적 이 발생 형태를 보인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약간 젊다는 거 외에 더 한국인만의 어떤 특징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좀 한국인은 더 악성이 많더라.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생겼을 때 유방암하고 만약에 60대 70대 생기는 유방암하고의 차이. 뭐 한국인이라서 공격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유방암의 타입이 이제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암이 젊으면 그러니까 환자가 젊으면 암도 젊다 그런 말도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여명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진단 같은 병기라도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브로치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염원장이 본 환자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몇 살이었어요? 네, 대학원생이었으니까. 대학원생? 네, 25. 와, 어쩌을까? 그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뭐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유방 절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져졌을 때 3년을 이렇게 집에서 숨기다가 와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라서 뭐 전절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미 막 암 덩어리 자체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네. 야, 심각하네. 자, 일단 그러면 20대, 30대 많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40대가 제일 많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타입이 뭐예요? 선생님, 저 며칠 전부터 뭐 피가 나와요,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뭘 와요? 초기는 증상이 없지만 제일 많은 환자들이 갖고 온 증상은 멍울, 만져진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괜찮은 혹 우리가 말하는 양성 종양은 이제 크기가 뭐 크더라도 모양이 괜찮으면 잘 안 만져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암은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한 1cm만 돼도 주변 조직이 잘 만져보면 자가 검진을 잘 한다 그러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일반인이 약 1cm 정도는 만질 수 있어요? 네. 1cm 잘 정도? 만져보면. 1cm면 약 2기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2cm부터 이제 사이즈로 치자면 2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럼 1기 단계에서 충분히 자기가 만질 수가 있는 거네. 그리고 이제 훈련되지 않은 트레이닝. 그렇죠.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상 환자가 직접 만져서 진단할 수 있는 건 유방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 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 그러네. 네. 피부암. 그러네. 내가 옛날에 한번 칼럼 쓴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이 트레이닝 시켜. 예, 유방암 그 촉진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정기검진 하듯이 촉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잘 찾아낸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발달하셨으니까. 이 촉각이 좀 발달했으니까 시각을 대신하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만져서 오는 경우에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유두 근처, 유두 뒤쪽에 유방암이 생기면 원래 함몰 유두라고 유두가 좀 약간 들어간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선천적으로 그런 거 말고 갑자기 정상 유두였는데 유두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방암 한쪽만 것도 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분비물도 한쪽만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그렇죠. 거죠? 양쪽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아. 대부분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한쪽에서 그리고 색깔이 혹시 뭐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일반인들이 들으면 중요한 어떤 컨셉인데 뭐 왼쪽 다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번갈아 아파요. 아니면 뭐 양쪽 다리가 다 아파. 이건 사실 괜찮은 거야. 한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아픈 게 이상한 거지. 되게. 그러니까 분비물도 양쪽이 다 나오면은 뭔가 내분비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가 검진할 때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제 원래 유방을 저렇게 4분으로 나누거든요. 4등분 하면 네. 원래 위쪽 바깥쪽, 어퍼 아우터 그 부분이 원래 유방 조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생리할 때 되면 겨드랑이 쪽. 예, 겨드랑이 쪽. 그래서 생리할 때 되면 원래 유방이 붓고 단단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원래 정상인데도 혹처럼 만져질 수 있어서 자가 검진하다 보면 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 혹처럼 만져질 때 그대로 반대편을 만져보셨을 때 똑같이 만져지면 정상. 근데 한쪽에서만 만져지면 혹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 이거 되게 쉬워. 그러네요. 내가 옛날에 그 뇌 CT나 뇌 MRI 그 판독할 때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좌우 똑같거든. 왼쪽만 좌우만 비교해도 돼. 좌우 비교해서 뭐 좀 이상하면 그렇지, 바로 그렇지, 판단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크게 이제 이상하다고 왔는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심한 경우. 경우에는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그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피부가 이제 염증처럼 빨갛게 변하고 이렇게 줄껍질처럼 이렇게 네.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종 때문에 예, 피부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은 어때요? 통증? 그러니까 통증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제일 그냥 유방외과, 유방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유방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암이 통증하고 연관될 경우는 아주 심해서 아주 진행돼서 이제 암 조직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는 경우는. 자기가 유방을 만져봤을 때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탠다드 내 유방의 정상적인 탄력도나 뭐 안에 내용물들의 그런 굴곡도 이런 것들을 언제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생리랑 관련해서. 보통 이제 생리 때는 붓고 네. 그 단단해지기 때문에 보통 생리 끝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생리 끝나고. 그쵸. 끝나고. 그때가 가장 부드러워져서 검사해도 이제 덜 아프고 제일 부드럽게 만져지고 잘 더 좀 정확히 알 수 예, 발견할 수 있겠네요. 있고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평소에 이런 자가 검진을 열심히 해야 내 정상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야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 기본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그쵸. 딱 정해놓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폐경이 되겠네요. 안 되신 분은 네. 생리 끝나고 3일에서 5일 정도, 폐경이 되신 분들은 뭐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 폐경 경우에는 네, 이제 네. 날짜 정해야겠네. 네. 매월 1일이나 민방위 훈련하는 날 한다든지. 아, 미안해. 이게 뭐, 나도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뭐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정확해요? 아니면 그냥 맨살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게 이렇게 비누칠을 하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요. 이게 유방 검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집게손처럼 네. 이렇게 집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정상 유방 조직도 혹처럼 만져지는데 손 바닥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손 바닥으로 누시면서. 짚지 말라 이거지. 네, 짚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것 같고, 네, 그냥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샤워할 때는 그래도 다 옷을 탈의를 하고 보니까 네.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예, 샤워할 때 하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약간 여담 같은 에피소드인데 네. 외과 선생님의 부인이 유방암에 약간 멍울이 커져서 발견돼서 왔어. 그 사람들이 외과 선생님들이 부인의 유방을 얼마나 안 만졌으면 그렇잖아. 이 발견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게 약간 문제가 됐었다니까. 그래 아까 제가 네. 또 제가 얘기했었는데 저희 방송 전에 이제 만져지는 증상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성들이 자기 유방을 만져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져서 오는 환자들의 반은 본인이 만진 거고 나머지 30% 정도는 세신사가 발견하는 경우 나머지 20%는 남편이나 애인, 남자친구 그렇게 돼요. 야, 그러면 그 세신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네, 옛날로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내밀어주는 네. 아줌마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다 교육시켜요. 그러면.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이거 말 된다, 이거. 세신사협회 한국 세신사협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말돼. 네. 말돼. 교육시켜야겠는데? 네. 야, 그 굉장한 그 그쵸. 보건학적 기여를 하고 계시네. 네. 어? 30%면 피부 위생뿐만 아니라 유방암 조기 검진까지. 왜냐면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이 밀 때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정확한 방법으로. 이 새신사들의 재발견. 네. 그리고 이제 야. 유방 자가 검사할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겨드랑이 쪽 유방은 이렇게 좀 유방 조직이 많아서 펴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 팔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딱 떼밀 때 이렇게 팔 떼미는 이렇게 자세가 하잖아요. 발견하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말된다. 네. 말돼.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들 가서 목욕탕 가서 오늘 떼밀고 한번 오세요. 세신 한번 하고 오세요가 언제 그런 얘기 해야 되냐면 월경후 4일째. 4일째 그때 목욕탕 가는 목욕탕 한번 날로. 가서 세신 네.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러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검진을 하는 거네. 아, 네. 그래서 그 세신사랑 MOU 해서 그 교육 시키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2년 전에 MOU를 맺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야, 이거 재미난 기사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뭔가 만져졌는데 대개는 별거 아닌 거죠. 예, 대개는 만져지는 혹의 거의 90%는 양성 종양. 음. 양성 종양인데 양성 종양 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암과 양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양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일반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섬유선종 네. 이런 거는 그냥 굳이 떼지 않아도 괜찮은 혹이 있고 이제 놔두면 이게 아무로 변하진 않지만 네.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증식 성분이 있는 혹들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떼야 되는 혹들. 네. 대부분은 안 떼도 되는 혹이 네. 대부분을 그럼 차지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사라지진 않지만 네.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놔두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경험상 본인들이 느꼈을 때 뭔가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약간 딱딱하다든지. 그렇죠. 암은 네? 생길 때부터 달라요. 사진으로 볼 때도 다르지만 네, 만져질 때도 다르죠. 좀 딱딱. 네, 그러니까 주변 조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변 조직을 침범하기 네. 때문에 그 양성 조직은 되게 고무 같아요. 잘 움직여요. 만질 때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암 조직은 고정돼 있어요. 저희가 픽스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질 때 그 혹을 설명을 할 때 네. 더 단단하고 고정돼 있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본인이 만졌다 해서 아무것도 안 만져졌어. 괜찮아.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암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2차 예방이 초기에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게 작았을 때 발견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만져지기 전에 발견하는 게 진짜 조기 발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빠뜨리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또 암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퍼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만진다고 해서 발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혹을 그런 형성하지 것도 않고 네. 이제 그 유방 촬영을 하다 보면 석회화라는 게 있어요. 유방에도 돌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이 침착되는 건데 그 석회화의 모양에 따라서 네. 이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게 있고 상피대암 같은 경우는 혹 없이 네. 이렇게 미세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지고 조기 검진하는 거는 조기 검진을 그러니까 병기가 낮을수록 생존율이 월등히 높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보통 약 유방 암만 떼는 게 몇 기 정도죠?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나 이렇게 뭐 유방 전체를 절제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냥 혹만 피할 수 있는 암덩어리만 떼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게 그 병기를 결정하는 게 네. 혹의 크기 네. 하고 이제 그 유방암이 제일 먼저 퍼지는 게 겨드랑이 임파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파절이 전이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세 가지를 네.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근데 크기만 보고 결정을 한다면 2cm 기준으로 1기, 2기가 나뉘어요. 자, 그 정도 수준이면 현재 우리나라 치료에서는 생존율이 얼마예요? 뭐 1기면은 거의 95% 이상이라고 하시면 2기는 2기는 한 80% 러프하게 보면 그 정도 되고요. 네. 일단 열심히 매달 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정기 검진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이제 약간 전문가적 딜레마인데 네. 유방 촬영술 이제 엑스레이 맞아요. 유방을 눌러서 네. 엑스레이 찍는 거 말인 거 그건 네.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다 찍잖아. 근데 젊은 사람은 이거 찍으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리스크가 올라간다니까. 방사선 피폭 때문에. 그래서 20대는 찍으면 안 돼. 그렇게 돼 있어 가이드라인에. 20대는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찍지 찍으면 안 않는 게 되는데 맞습니다. 일부 뭐 몰지각한 의원에서 20대를 유방 촬영술 하더라니까. 그 20대들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그 자체가 이 피폭량이 많아. 그러면은 그 고위험, 그러니까 뭐 유전성 유방암의 이 가능성이 높거나,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면은 25세부터 보통 찍을 네. 수도 있는데요. 보통 20대는 찍지 않고 초음파로 뭐 만져져서 오거나 증상이 있어서 오면은 초음파 검사로 충분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30대 유방암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30대야. 그럼 나 유방암 나 진짜 그러니까 검진을 겁나. 받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가 검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와서 유방 클리닉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이제 유방 촬영이 같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 그거는 촬영과 1년에 한 번? 2년에? 아니죠. 그 유방 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한 30대는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네, 한 뭐 2, 3년에 한 번 네. 하시면 되고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면 네. 되고 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40대부터 매년 아. 매년 전문가의 진찰과 유방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이제 40대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방 촬영술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내가 네. 한번 그런 적 있어. 병원에 신문사에 있는데 우리 후배 여기자가 선배, 우리는 이제 보통 선배라고 그쵸, 그러잖아. 선배라고 어? 하죠. 네네. 선배, 내가 건강검진했는데 자기 유방이 치밀하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치밀 유방이라고. 치밀 유방. 네. 이게 은근히 많아 우리나라. 야, 몇 프로죠? 거의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20, 30대 동양 여성 네. 치밀 유방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유방을 찍으면 그 유방 촬영은 이렇게 음영으로 나와요. 지방은 까맣게, 유방 조직은 하얗게. 네, 근데 동양 여성은 거의 지방이 없기 때문에 서양 네. 사람들을 찍으면 거의 까만 바탕에 뭐가 생기면 암이나 혹이 네. 생기면 거기서 이제 하얀 사진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유방 촬영만 해도 된다는 게 혹이 잘 보여요. 근데 동양인들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유방 조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혹 같은 게 작으면 잘 안 보이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치밀해. 그래서 그 치밀인 경우에는 이제 아주 조기 유방암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네, 초음파를 하고. 근데 초음파를 하면 잘 찾아야죠. 혹은 잘 찾아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왜 치밀 유방이라서 안 보이는데 왜 찍느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석회화. 석회화는 이제 초음파에서 아주 크지 않으면 초음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렇구나. 같아. 한국 여성은 약간 그 조직적 특성과 이런 발생학적, 역학적 특성 때문에 네. 좀 비교적 30대 중후반이면 적절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치밀 유방이니까 초음파를 해야 되고 또 석회화가 어떤 유방암의 조기 사인이니까 네. 석회화를 보려면 또 유방 촬영술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사실을 엄격하게 하려면 유방 촬영술하고 초음파를 같이 해야 돼.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내가 초음파 검사 해봐서 아는데 네. 이 초음파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돼. 진짜 잘하시는-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돼. 내가 봐도 놓친다니까? 그건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초음파는 이게 움직이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검사자에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이 있다고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혹인지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도 이걸 떼야 되는 혹인지를 잘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영상의학과 중에서 그쪽 유방 질환만 약간 전담하는 의사가 있는 곳 또는 유방외과를 완전히 이제 표방해서 주로 이쪽 분야의 환자들만 보고 있는 곳. 요 두 개 정도가 좀 안심이 되고 네. 나머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뭐 이렇게 산부인과인데 뭐 이것도 곁다리로 한다든지 이런 데는 다른 검진을 할 수 있는데 초음파만은 조금 불안해. 내가 전문가 봤을 때. 그래서 유방 이거는 전문 외과 개원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그런 곳을 찾아가야 이런 거 뭐 되는구나. 인증은 없어요? 유방 인정, 유방암 학회에서 하는 유방 인정이 있어요. 아, 그래?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유방외과 인정이 세부 전문. 세부 전문의. 네네. 아, 그런 거 네, 있어요? 네. 그럼 간판 보면 되겠네. 선생님은 예, 예, 제가 1회고 지금 네. 요번에 이제 2회 지금 접수만 받고 있다고. 옛날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분들도 다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 아, 다시 이수해가지고. 네, 처음 아. 생겼어요. 지금 나라 아. 국가에서 인정한 그 세부 전문의는 유방외과 인정인은 처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조직 검사 이제 영상으로 봐서 이제 보통 이제 단계를 나누거든요. 혹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냥 봐도 되는 혹과 이제 약간 암이 의심되는 아니 그런 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암일 가능성이 높은 혹.
그래서 약간 의심되는 단계부터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80년대에는 이제 새침 흡입 검사라고 그냥 주사기를 뽑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쓰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충분한 조직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핵생검이라고 좀 충분한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조직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혹을 형성하지 않고 석회화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조직 검사 방법이 좀 복잡한데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위치를 결정을 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발견되면은 이제 수술의 범위가 결정을 하고 요거부터는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 단계까지는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약간의 그 전문가 영역인데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의외로 더군다나 젊은 여자들이 많이 걸리잖아. 우리나라는 의외로 보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아, 그쵸. 재건술. 의외로 재건술을 이거는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의사의 취향이에요? 환자의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수술이요? 네, 재건수술. 재건수술을 이제 보통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동시에 재건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방을 절제하면서 아니면 몇 년 지나고 유방을 절제 수술을 하고 몇 년 지나고 할 것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요. 그 초기 유방암 1기, 2기까지는 동시에 재건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 치료를 했다고 해도 전체의 한 20-30%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재건해놨는데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발하는 유방암 20-30% 중에 거의 그 90%가 5년 내에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전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좀 진행된 기수는 좀 지난 다음에 딜레이 되게 지연 재건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발로 미용상의 그런 것 때문에 무작정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 네, 초기 유방암 중에서 해도 되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보험이 되잖아요. 네, 보험이 되는데 전절제밖에 보험이 안 돼요.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예전부터 보험이 되어 왔는데 전체 재건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 정도. 저희 나라가 한 10% 미만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트렌드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어. 낸시 레이건 있잖아. 네. 그 당시에 미국 여성들의 가장 그 트렌드가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재건하는 게 트렌드였는데 낸시 레이건이 그걸 안 했어. 왜요? 그 부분 절제하는 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어. 조금만 떼고 유방을 살리려고. 근데 낸시 레이건은 그냥 다 떼버렸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완전 전절제가 올라갔어 다시. 그 유명인들의 그 약간 그 패턴을 보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 검사 브라카도 해서 한때 막 이렇게 회자가 돼서 해서 유방암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아예 수술을 해버렸잖아요. 했지. 예방적 수술을 한 거지. 네.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그런 예방적 수술을 그러니까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네.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전체 유방암 중에서 유전자 변이 때문에 생기는 건 5% 미만 5% 정도예요. 네. 그럼 졸리가 갖고 있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는 약 유방암 환자의 5%. 네. 그럼 전체 인구에서는 뭐 0.1% 아주 낮죠. 그러면 유방암 환자의 5%면 그 환자에게 반대쪽도 수술을 권해요? 훨씬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반대편 유방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요. 근데 어차피 뭐 꼭 권하지는 않고요. 이제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뭐 10배 이상 발병은 하지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소인이 높은 거지만 그 사람이 꼭 발병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퍼센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그 가게에서의 다른 유전자 요인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려는 주죠.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있죠. 만약 엄마가 유방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딸이한테 생길 확률이 몇 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 따님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엄마가 걸리면 나는 무조건 걸리는 줄 알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은 5%밖에 안 되고요. 차라리 엄마가 몇 세에 걸리셨냐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40세 그래요? 이전에 젊었을 때 걸렸을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가 드셔서 걸린 유방암은 유전자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랑 나랑 생활 습관이 같은 거, 식습관이 같은 거를 더 걱정해야 돼요. 네, 같은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런 거는 다 친엄마 얘기죠. 아, 여기서 대몬데 뭐. 제가 너무 심각해졌나? 요새는 되게 좋은 새엄마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새엄마 유방암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지. 그쵸. 유전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다 지금 친엄마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 이모 예를 들면 직계는 아니더라도 뭐 이모 이런 경우 어때? 언니. 그러니까 유방암 유전성 유방암 위험이 높다는 걸 판단할 때 그 직계 아니더라도 그런 2명 이상. 목에. 예. 외할머니, 엄마 뭐 이런. 아니 부계에도 상관없어요. 아빠, 고모, 남자도 유방암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을 경우 1명보다 훨씬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40세 이전에 발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남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게 이제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 인자라서 그럴 때는 이제 남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이 약 1% 1%? 뭐 수치상으로는 1%인데요.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0.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언니도 영향을 받는 거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2명이면 더 높아지는 거지만. 그렇죠. 2명이면 유전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높아진다고 네. 봐야니까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네.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지금 좀 전에 영 원장이 중요한 얘기했는데 주변에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삼촌이 위암을 39살에 걸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하는 암은 굉장히 일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영화배우 장진영 있잖아. 네. 20몇 살에 걸렸지. 위암 아니었어요? 위암. 네네. 그거는 유전적 결함의 요인이 생긴 거다 이거지.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약간 디펙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딱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40살 전에 엄마, 이모, 언니가 네. 40살 전에 유방암에 걸린 집안이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 네. 물론 100% 걸리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브라카 유전자가 네. 있다고 해서 다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훨씬 높아지거든요. 유방암,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근데 네. 그걸 예측하는 게 있어요.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초경을 몇 세 했는지, 폐경을 몇 세 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유방암 유전자가 있을 때 이게 진짜 유방암이 걸리는 거를 투과율이라 그러거든요. 네. 투과율이 얼마큼 높은지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네. 거의 그 예측하는 그 예측 모델에 의해서 해봤더니 뭐 유방암이 거의 80%. 그렇지. 왜냐면 높기 때문에. 엄마도 유방암이 네, 맞아요. 네. 다 높이 엄마도 좀 때문에. 이른 나이에 걸렸어. 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만하더라고 그 네. 수술을. 그런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인 예방법이 수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약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여성 호르몬 억제제, 타목시펜이라고 네. 유방암 환자들이 드시는 약인데요. 나도 그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점점 여성스러워. 그거 이제 자연의 섭리이신 거 아니에요? 나 점점 선수해줘. 나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입니다. 이번에 100년허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허리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요통과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 운동, 나쁜 치료법은 통증과 디스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100년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좋은 자세를 배운다면 수술 없이 요통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한 권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100년허리,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약간 속설 같은 거 한번 우리 검증해보자. 네. 유방이 크면 유방암이 더 잘 걸려요?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음. 최근에 뭐 어떤 연구에서는 뭐 유방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뭐 유방암 유전자와 연관된 게 있다 이런 네. 뭐 논문도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형 수술 예를 들면 뭐 실리콘 넣었어. 수술. 네.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에 더 잘 걸릴까 안 걸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불법 시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새는 그 백을 넣을 때 유방 뒤쪽에 근육 뒤에다 넣기 때문에 네. 유방암 검사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막
70년대 이럴 때는 파라핀 같은 걸 유방 안에다 이렇게 주입을 했어요. 맞아. 그런 경우에는 나도 그런 거 봤어. 이제 유방암 저희 검사하러 왔을 때 이게 진짜 혹인지 파라핀인지 파라핀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유방암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유방암 생기진 않지만 네. 예, 놓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유방 보형물을 그 가슴 근육 밑에다 넣어요? 네, 뒤에다가? 가슴 근육 뒤에다 놔요. 왜냐면 가슴 근육 근데 그럼 가슴 근육이 늘어나나? 잘 넣어야죠.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큰 거를 넣으면 좀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플 것 같은데? 네, 아파하죠 많이. 음. 보통은 이제 재건을 할 때는 단계별로 해요. 그 확장기라고 해서 그 식염수를 조금씩 주입해가지고 피부를 조금 늘린 다음에 근육과 피부를 부피를 늘린 다음에 나중 최종적으로 원하는 네. 볼륨을 넣는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재건을 하는데요. 성형은 조금 그래서 이거 통증이 좀 심하죠. 내가 뭐 쓸데없는 그 질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쪽 유방을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 재건술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쪽의 사이즈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추지 않을까요? 원래 맞추고요. 원래 작았던 분들은 수술하면서 반대편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왕 네. 내가 유방암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라도 보상받자. 뭐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격이 어차피 늘 거 아니야. 네, 낙천적이신 분들은 전신 그렇게 마취로. 생각하시고 그게 좀 좋은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럴 그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 검진을 이렇게 막 유방 촬영술에 이럴 때 약간 불편하지 않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찾을 수 보형물을 있어요? 뒤쪽으로 빼고 눌러서 찍으면 되니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요즘에 그 지방을 이제 복부에서 빼가지고 가슴에 넣는 그 성형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아니,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아. 내 복부의 지방을 좀 옮겨야겠네.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복부에서 뺀 지방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요. 유방에다 찌르면 안 되고 유방의 뒤쪽에 있는 유방과 근육 사이에 그 스페이스에 넣어야지 되거든요. 유방에 아무데나 찌르면 그거 쉽지 또 않을 텐데. 근데 쉽지 않아.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은 네. 유방외과에서도 그런 찔러 하는 데가 넣어. 있고 초음파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찔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환자는 정말 이만하게 한 3cm 이상을 만져줘서 왔는데 근육에다 찔러 넣은 거예요. 정말 되게 위험하게. 지방을요? 예, 그 양쪽 근육에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아까 말한 석회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유방 촬영술 하면 온통 막 석회화가 죽는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석회화도 있을 수 있고 네. 지방이 그 자리에서 잘 생착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또 지방이 괴사가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모양이 안 예뻐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나쁜 혹이랑 또 구분이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에서 이제 지방을 쫙 빼가지고 네, 네. 가슴에다 이식시켜주는 거는 자기 지방이니까 뭔가 이게 괜찮지 자연스럽다라고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약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약간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좀 그리고 생착률이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염원장님은 지금 유방암 그런 진료를 할 게 아니라 그걸 해야겠는데. 과목을 받고 초음파를 다 정확하게 보면서 그 사이를 찔러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어?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치료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근데 표정은 요거 해야지. 요거 돈 되겠는데 하는 표정인데. 그다음에 살찐 사람하고 안 찐 사람. 이게 이제 폐경 후에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나눴던 얘기 중에 포함되는데요. 네. 그 서양 여성들이 그 폐경 후에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폐경 후에 아주 심한 비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서양 여성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이 복부 비만 아주 심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여성 호르몬이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나오지만 네. 폐경 후에는 그 비만 세포, 아,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야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폐경 후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폐경 후에도 살이 찌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쵸. 유방암에 네. 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저희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도 네. 체중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뭐 유방암 환자 혹은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이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의사라서 그런 건 아니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게 약간 인스턴트나 이런 가공식품들은 그 발암 물질을 어느 정도 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하면 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철 음식, 자연 재료로 신선할 때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뭐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맞아요.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골고루 고단백질 그 대신 고기를 드셔도 지방 부분을 좀 떼시고 네. 야채를 충분하게 같이 섭취하시면 좋아요. 아. 네. 지금
그 이제 폐경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유방암 발생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유방암 최다 빈도 나이가 지났어. 이제 55세야. 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더 위험해지는 거야. 이제 점점. 이게 계속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빈도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0대 후반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생기지만 앞으로는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유방암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 정기검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염 원장이 제일 많이 본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무래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로 제일 높았던 고령 환자. 제일 높았던 환자. 제일 경험한. 제가 경험하는 분들은 할머니 한 없어요? 83세? 아, 진짜.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네, 네. 40대에 걸린 유방암 똑같은. 네. 네, 네, 그런 이제 경우 생기는 거예요. 네. 평생 좀 자가 검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번에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몸신에서도 네네. 엄앵란 씨가 이제 진단을 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거의 네. 맞아요. 81세신가?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 유방암 발생률은 떨어지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너무 모유수유 몰랐나? 하는 동안 아까 그럼 그러니까 그래.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제일 아, 모유수유 하면 출산도 에스트로겐이 좀 분비가 떨어지나 봐요. 모유수유하는 기간 동안은. 기간 네. 동안.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줄어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있으면 가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아, 이게 되게 좀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여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폐경, 하나가 유방암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방송 듣다 보니까. 폐경이 된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에 노출은 안 될 건데.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래서 이게 태국인가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한 논문인데 요거 염원장도 못 찾아봤을 거야. 요 논문은. 뭔데요? 뭐냐면 태국의 어느 종족은 한쪽 유방으로만 모유수를 한대. 한쪽으로만요? 왜요? 유방이 두 개잖아. 아시다시피. 한쪽으로만 모유수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모유수유한 유방하고 네. 안 한 유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한 사람인데. 네네네. 근데 거기서 유방암 발생률이 차이가 났다는 거야. 안 한 쪽이 유방암이 그거 발생했다고요? 봤다는 거지. 아,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그만큼 모유수유가 유방암 발생률을 낮춘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이었어. 네. 그만큼. 그렇구나. 이게 내 기억에 그 1988 세대. 네. 이 사람들이 다 분유 세대야. 애를 낳으면 전부 다 분유를 먹였어. 그때 엄청나게 아예 그냥 산부인과 분만실에 분유가 깔렸다니까. 그게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제 에코 프렌들이 되면서 네. 자연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유수가 많이 늘어난 거야. 거꾸로. 90년대만 해도 전부 다 분유수였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다 유방암 발생이 높은 거야. 요즘은 몇 프로예요? 약간 모유수유가? 출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모유수유는 점점 늘어나는 것 직장인 같아요. 여성들도 대부분 이게 기간이 짧더라도 대부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누가 한 질문이야? 이거 뭐 유방 성형에 하고 보형물을 20년 이상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건 뭐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형물의 질이나 뭐 이렇게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그랬지만 요새는 그냥 영구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냥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섬유선종. 네. 이거 딱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섬유선종인 게 확실하면 이제 놔둬도 되는데요. 이제 혹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통. 네, 조직 검사라는 게 혹이 크면 클수록 이게 조직 검사는 몇 군데만 찔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같은 성분이라고 이제 확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섬유선종이라고 생각돼서 지켜봤을 때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데 커지지 않거나 그다음에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증상 같은 2cm라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아니 그렇진 않죠. 한 2cm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2cm라도 깊숙이 있어서 안 만져지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랑 또 이렇게 표면적에 있어서 좀 잘 만져지는 경우, 그러니까 수술이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증상을 유발해서 불편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사이즈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그러면 3년 정도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보통 2cm 미만은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원인이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유방에 생기는 혹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뭐 원인은 특별히 뭐 아직은 찾아내지 환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피부에 점 같은 거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고 혹이 많은 분들은 또 10개 이렇게 있는 분도 있거든요. 체질이라고 말을 해요. 여자들은 참 어떤 이 생물학적으로 정말 약간
안 됐어. 왜 자궁에도 네.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기잖아. 어? 그 자궁이 없어서 행복하세요. 자궁 절제하면 빈국만 말하면. 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댓글 달려요. 근데 여자라서 그런 행복한 말 게 더 하는 사람들이 많지 있더라고. 않나요? 하지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어떤 그 여성으로 태어난 어떤 으로 인한 숙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많잖아. 그죠. 그 거기다가 또 어떤 출산에 대한 약간의 그 이 압박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런 약간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배려나 이런 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동감입니다. 예, 결론이 훈훈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암은 아니지만 꼭 절제를 해야 될 질환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암으로 될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양성도 두 가지를 네. 나눈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방암 위험이 2.5배에서 뭐 5배까지 늘어나는 그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에는 이제 비정형 그리고 증식증을 포함하는 진단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유두종, 관내 유두종이나 뭐 비정형 증식증 네. 그리고 뭐 경화성 선증 그런 혹들이 몇 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만약 그렇게 진단이 나오면요, 네. 이제 그 진단 범위에 따라서 그 혹의 범위에 따라서 그 혹만 이게 섬유손종 같은 경우는 제거할 때 그 혹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위험이 있는 혹들은 그 혹을 포함해서 약간 그 조직도 포함 그 약간 광범위 절제로 하거든요. 와이드 익시전.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진단명도 있고요.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그게 이제 맘모톰인 거죠. 네, 네. 네. 아, 요거 진짜 궁금해요. 맘모톰이 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아. 맘모톰. 뭔가 유방에 뭐가 있으신 분들은 네. 경험을 해보셔서 이제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음. 요새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에 생긴 혹의 거의 90%는 양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도 떼지 않아도 되는 혹인데 떼야 될 경우에 그 유방이라는 게 뭐 모유수유하는 그 기관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네.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암도 아닌데 유방에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처 없이 오. 처음에 맘모톰이 개발될 때 이제 조직 검사 기구였어요. 조직을 충분하게 떼자. 네. 원래 조직 검사 하던 기구보다는 조금 더 이게 충분한 조직을 뗄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네. 이제 수술 대신 종양을 적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굵기의 그런 이제 퀄리티 기계가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 끝에 네. 이렇게 굴착기 같은 약간 테크놀로지가 있어가지고 어. 딱 버튼을 누르면 네. 거기서 이렇게 윙 돌아서 네. 조직을 안에서 빼오는 네, 안에서 아. 이제 칼날이 자르면서 그다음에 안에 이제 진공이 걸려요. 그거를 이렇게 석션 이렇게 흡입하면서 네. 혹을 없애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맘모톰을 해야 되는 혹과 안 네. 해도 되는 혹을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한 혹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뗄 때 이거는 수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아까 말했듯이 그 혹만 제거하느냐 아니면 그 혹의 주변까지 제거하느냐. 재발을 위험을 막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포함하면요 이제 암 말고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될 우려가 있는 조직을 맘모톰으로 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 맘모톰은 환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요새 이제 대부분 다 실비보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치료 목적의 맘모톰은 다 실비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실비보험이 없으면 하여튼 돈을 다 내요. 그렇죠. 네. 되게 얼마예요, 보통? 보통 병원마다 이게 다르겠지만. 이게 일회용 기계고 아. 네, 환자 한 명한테 새로 쓰는 기계라서 보통 그 기계 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100만 원 넘는 게 보통 다. 한 번 시술에? 네. 어.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치매 굵기가 한 6m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네. 6mm 정도는 남는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혹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앞에서 볼 때 네. 지금 잘 안 보이는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구나. 요것도 약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제 의사 친구들한테도 말하는데 네. 보통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그 맹장 수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레지던트 할 때 한 30개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러닝 커브라는 게 네, 있는데. 러닝 커브죠. 그렇죠. 예,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맘모톰은요.
한 100개는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요거 얘기 되네.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말했던 치밀 유방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뚫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네, 왜냐면 그 정도로 치밀해요? 단단해. 그 정도로 치밀 단단한데요. 네. 이 섬유손종 떼야 되는, 맘모톰으로 떼야 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20, 30대거든요. 정말 치밀한 유방이고, 또 우리나라 브레스트 특징이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맘모톰. 공간이 좁아. 네, 공간이 좁아서 이거 들어갈 때 이거를 힘 조절을 못하면 초보자들은 반대편 피부를 뚫을 수도 있고요. 오 마이 갓.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진공을 걸어서 뚫렸네?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진공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혹은 피부까지 이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흉터 생기잖아. 그러니까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 사고가 이제 초보자들은 많이 나요. 의료 사고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할 줄 알고 만약에 이제 그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처치할 줄 아는 수술을 할 줄 아는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가 해야 되고요. 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 홍만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되게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하자면 몇 번이나 원장님은 해보셨는지. 뭐 저는 99번. 저희 나라에서 이제 맘모톰을 수술로 할 때부터 이제 제가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뭐 개수는 세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이제 맘모톰 워크숍 때 중국에서 여의사가 왔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N수를 승부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많지 않지만 뭐 1년 동안인가 1000개를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사람이 고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맘모톰 후에 합병증, 이제 출혈이나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물어봤죠, 제가. 영어로. 너 블리딩 케이스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저희도 처음에 이제 블리딩, 왜냐면 이렇게 유방이 걸어 다니면은 흔들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압박하지 않나? 압박을 하더라도 지연 출혈. 압박을 보통 이틀 정도 해놓거든요. 근데 압박대를 떼고 나서 네. 움직였을 때 지연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맘모톰이라는 게 수술이랑 다른 게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 전기 소작기로 지지거든요. 지혈을 할 수가 있는데 맘모톰은 그냥 잘라내기만 하기 때문에 누르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다 맘모톰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혈종을 제거하면 돼요. 근데 초반에는 저희가 의사들, 외과 의사들도 이제 당황하고 그리고 유방에 그 혈종이 아니 근데 사이즈가 작으면 흡수되는데요. 이제 수면 또한 클 경우에는 거의 그 응급실에 그 한쪽 유방이 거의 큰 아주 작은 수박만 하게 정말 통증이 심해서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통증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맘모톰은 한 5mm로 해놓고 수술 상처는 거의 2cm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의사는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를 해도 아직 초보자인 거죠. 그냥 맘모톰으로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부위를 그러니까 이제 혈종을 제거하는 거지. 네,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같으면 네. 조직을 제거한 건데.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맘모톰은 그 생길 때마다 계속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혹만 하면 되고요. 있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조직이 생긴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꼭 떼야 될 상황이 높은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2배 이상 진단명에 반대쪽 따라서 유방도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런 체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맘모톰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검진을 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 네, 보통 맘모톰 하게 되면 그 혹 뗀 자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보통 6개월 정도로 추적 검사 몇 번 하다가요. 그다음에 괜찮으시면 뭐 1년으로 이렇게 간격을 늘리고 그렇게 계속 추적 검사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유방암인 경우에 이게 그 약간 스타 의사들이 있어. 이쪽 외과계에. 그럼 거기는 환자가 너무 대기된 거야. 유방암 수술이 빨리 갔는데 뭐 한 달 있다 수술 가능 막 이래. 이 한 달, 2달 대기 이게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급한 어떻게 거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네? 암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가장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꼭 그 유명한 그 의사한테 한 달을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특히 전 유방외과 의사지만
유방 수술은 다른 장기 수술과는 달리 쉬워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혈관도 특별히 중요한 혈관도 네,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 심리 네, 모른다니까 원로 의사가. 예, 그리고 특별히 뭐 의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암 조직 주변에 정상 조직 포함해서 자르고 네. 그다음에 겨드랑이, 감시, 임부절 자르고 방법이 정리화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오케이. 빨리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릴 어떤 필요 그 없는. 스타 의사의 목매서 막 한 네. 달 기다리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조금 위험한 행동이다 이거지. 아는 순간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그렇지. 좋은 거. 뭐 약간 뭐 일주일 정도 차이라면 오케이. 네, 그렇죠. 근데 막 한 달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거는 나는 반대야. 그거는 좀 불안하고 네.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수술 방법이라는 게 거의 표준화돼 있다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 내가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그 아까 말한 뭐 브라카 유전자나 다른 유전자를 난 불안해. 한번 받아볼래. 병원에서 이거 가능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유방암이 생겼는데 양측성 유방암이다. 네. 그리고 뭐 35세 이전이다. 그리고 남성 유방암이다. 그리고 가족 중에 2명 이상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보험이 됩니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보험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보험 검사하시는 제 그냥 내가 불안해서. 네,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피검사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네. 약간 비싸죠? 비쌀 것 한 같아요. 40만 원 정도. 어우, 야, 너무 비싸다. 40만 원?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렇게 큰 위험 인자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네, 하실 필요는 하시기보다는 예, 자가 검진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 유방암 걸린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먹잖아요. 그 항암제를 먹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적합한 걸 많이 고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건강보험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돼? 그러니까 항암제요? 아니 여자 대통령인데 그것도 안 돼. 항암제요? 항암 치료요? 아니, 그러니까 항암제는 그러니까 항암제는 되고요. 이제 적합한 항암제를 찾는 검사 또 그거는 좀 더 어려운 거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되는데 항암제는 이제 대부분 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을 낼 때 보험에 맞는 처방제, 그러니까 항암제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무슨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양성이냐, 그렇죠. 음성이냐, 뭐 허투 유전자 네, 양성이냐, 네. 음성이냐,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딱 항암제를 찾잖아요. 네네. 그 분리해서 검사하는 것과 그 항암제는 다 보험이 되냐 이거죠. 대부분은 보험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보험 같은 거는 다 그 에비던스 베이스라서 네. 우리 의사들이 입증하면 이것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유방암에서 쓰는 약들은 보험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염원장은 국내 최다 병원 이렇게 이동 유방외과 따라갈 수가 없어. 보통 병원 3개 가면 많이 갔다 그러는데 5개 갔어. 그러니까 국내 최다 병원 이동 유방외과 의사로서 보면 이렇게 유방 환자들 봤을 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건 이게 아직도 개몽이 안 됐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들 이렇게 임상 병원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들 측면에서는 큰 병원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지금 개원한 다음에 유방암을 진단 받으신 환자분들한테 환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스템이 좀 다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빅5는 수술만 하세요. 외과에서. 그렇죠.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직접 항암 치료 같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유방외과 의사고 직접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게 환자분한테 훨씬 좋아요. 네. 물론 이건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게 훨씬 더 환자한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바빠서 못 하시지 할 수 있으면 외과 의사는 본인이 다 항암 치료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이 몰라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 원하세요? 그럴 때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려요. 이 병원 가시면 뭐 원하시는 병원은 진료를 받으시지만 뭐 무슨 치료 따로 연속성이 없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원하시는 어느 병원 원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방암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 중에서 상당수가 그 한 특정 병원에 가서 꼭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뭐 너무 고집을 피우고 나는 꼭 그 지체하고 병원에 막 그 선생님한테 이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건 꼭 그럴 필요 없는. 네. 그리고 나는 유방암이라는 게 좀 약간 의사 환자 간의 어떤 연대감? 연대감? 그러니까 뭐 랍보라고 이렇게 막 네네. 서로
이게 막 항암 치료도 계속 해야 되고 10년 네. 동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그 소위 빅포나 이런 데는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일본 의사들이 와서 내가 한번 일본의 유방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주고 네. 한 특정 날 보냈더니 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수술 너무 잘하신데 네. 근데 공장 같아. 저도 그 강북삼성병원 있을 때 일본에 이제 병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수술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개인 클리닉인데 조금 큰 규모가 큰 병원이었어요. 근데 네. 바닷가에 있고 모든 병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카메다 갔었나? 네, 그래서 이제 후쿠마 선생님하고 이제 보러 갔었는데 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이 병원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많은데도 수술방 안도 정말 조용하고 네. 너무 안정된 분위기. 우리나라는 진짜 수술방 뭐 양방 세방 하면 난리 나거든요. 준비하고 네. 그 빨리빨리 해야 되고 주치의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집도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되게 바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너무 비슷한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이 안정된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을 치료하는 기관이나 의사를 고를 때도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수술로만 딱 끝나는 그러니까 병이 아니니. 뒤에 항암 그리고 치료도 이제 받아야 되고. 환자분들 변화도 있는 게 예전에는 유방암이 걸리시면 어머니 세대들은 이게 본인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숨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단받는 순간 나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고3 딸, 고3 아들 뒷바라지 어떻게 하지? 뭐 시험 끝나고 수술할게. 이러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진짜. 그런 것도 참 안타까웠는데 맞아. 수능 끝나고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막 유방암 커지고 있는데 그런 엄마들도 많대. 네. 은근히. 저 예전에 그 이성미 씨가 유방암 환자셨잖아요. 개그우먼? 네네네. 그 예전 무슨 그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좀 하는 자리에 한번 뭐 공부 겸 취재 겸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유방암에 걸린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오는 자리였거든요. 막 우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딸아 그 당시에 자기 딸이 고3이었나 정말? 그래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분은 그래도 내가 빨리 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오래 보는 게 낫겠다 해서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였지만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엄마한테 그런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방암의 특징상 이게 이제 다른 암과 달리 이제 여성성을 좀 상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 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단 말씀드리는 날 항상 보호자분들 같이 오시라 그래요. 가족들도 같이 알고 같이 도와줘야 보통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한 수술에서부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걸리는 시점이 되게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네. 아이들이 아직 그 어리다고. 되게 그쵸.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집안의 이제 핵심적 그 엄마지, 엄마. 아내이자 엄마가 암에 걸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패밀리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네. 이게 굉장히 잘 낫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패밀리 서포트를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암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 중반이면 애들이 어리거든. 네. 근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 엄마가 아프면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왜냐면 엄마가 그랬거든.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 너 숙제 안 해서 너 숙제를 그렇게 안 하니까 엄마가 병이 생기지 맨날 이랬는데 실제 엄마가 병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숙제를 안 한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사실이더라도 교육은 그렇게 시켰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유방암 학회 내에 생존자 연구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유방암 학회 할 때도 이제 서바이버 세션이 생기고 있는 이제 추세예요. 요거를 좀 조선일보에서 홍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새신사. 근데 뭐 이제 유방암 서바이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암의 아이러니야. 역설이지. 뭐냐면 그 과정을 견딘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견딘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우리보다 행복하다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 좀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냥 하늘 보고 막 저 하늘 꽃 보고 막 이 꽃 나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따뜻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산다니까. 또 유방암은 또 다른 암보다 환우회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우들끼리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동호회 네. 활동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좀 얻으실 것 같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훨씬 그 건강, 그 식습관이나 운동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쓰고 하니까요. 네. 오히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재발률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그런 것도 공유하고 그런 에너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좋죠. 자, 오늘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는 남성 유방암도 있으니까 하여튼 유방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염 원장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거.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한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잘 살펴보시고. 맞아. 네. 자기 몸을 아껴야 돼. 그러니까요. 나는 내 몸에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나 감옥 가야 돼. 나 무기징역이야. 요새 그래서 좀 형량을 덜려고 노력 중이시라고. 형량 좀 덜어야 되나? 감형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유방암 예방에서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나요? 네, 운동,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한테도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운동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예방적으로 몸에 좋으니까요, 운동은. 네. 그러니까 비액티브해야 돼. 비액티브. 그래서 뭔가 밝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삶도 풍요로워지고 유방암도 예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명수다 정말 알찬 내용으로 꾸며졌네요. 자, 우리 엄마, 시엄마, 이모, 고모, 네.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포함해서 유방질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염차경 유해과의 염차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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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